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이재영입니다. 이번에 영광스럽게도 갤럽상을 수상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고차원 공분산 모형의 베이즈 추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공부한 지는 조금 된 분야입니다.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4, 5년은 공부를 해서 이제 조금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분야로 지금 제가 한참 흥미를 갖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네. 앞에 조성일 박사하고 이경재 박사는 지금 인하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광민 학생은 지금 아직 서울대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지금 곧 박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그 주제는 목차는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고차원 공분산 추정 자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베이즈 방법으로 추론을 했을 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이론적 틀이 필요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론적 틀과 제가 새로 제안하는 이론적 틀,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들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무제약 공분산 모형과 제약 공분산 모형에서 이제 제약이 있을 경우, 여러 가지 종류의 제약에 대해서 있을 때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분산 행렬은 변수들의 종속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값입니다. 이 말에 이의를 다실 통계학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회귀 모형을 다룰 때는 평균 혹은 뭐 중앙값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는데 이 종속성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공분산 행렬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값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분산에 대한 연구가 아주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공분산을 잘 추정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분산 행렬은 주성분 분석에도 사용이 되고 판별 분석에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변수들 간의 독립성과 조건부 독립성을 검증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정준 상관 분석에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분산 추론에서 차원이 커지면서 어떤 어려움을 갖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공분산 행렬에서 가장 간단한 모형을 먼저 가정을 하도록 하죠. x1에서 xn은 p차원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IID고요. p차원 정규분포고 평균은 0이고 분산은 i고. 그래서 이런 우리 값을 아는, 참 모형을 아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공분산을 추론하고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값을 아니까 그 값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거를 단위 행렬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단위 행렬 값에 가까운 추정량이면 좋은 추정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러면 분산의 가장 대표적인 추정량은 표본 공분산이죠. 그래서 표본 공분산은 이제 이 경우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표본 공분산은 뭐 불편 추정량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UMVU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우리가 보통 쓰는 대부분의 추정량이 이 표본 공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 표본 공분산이 이렇게 너무 당연한 추정량이죠. 공분산에 대한
당연한 추정량이 좋지 않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 경우에는 이 표본 공분산을 이용해서 고유치를 추정한 추정량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저희가 이제 모집단 공분산이 이제 아이덴티티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 고유치가 모두 1이라는 게 알려져 있죠. 여기 이제 그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점선으로. 그리고 요 SN, 표본 공분산의 고유치를 여기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 그 표본 공분산의 고유치를, 이 검은 실선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게 가장 큰 값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P와 N의 값이, P와 N의 값 비율이 이제 0.1인 경우, 그러니까 N이 100이면 P는 약 10인 경우를 얘기하죠. 차원이. 이런 경우는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고유치의 추정량들이 1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벗어나는 정도가 P의 비율이 P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참값은 고유치가 모두 다 1인데 추정값은 가장 큰 값은 3서부터 거의 0까지 나오고 있죠. 이 경우는 P가 N의 절반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P가 N과 같을 때는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요. P가 N의 5배가 될 때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폭발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P가 N보다 커지게 되면 사실은 N보다 크지 않더라 하더라도 P의 값이 N 근사값을 근처에 가게 되면은 모 공분산의 고유치들에 대한 추정이 엉망이 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앞에 한 그 내용을 다시 제가 이제 썼는데요. P 대 N의 비율이 P가 N에 비해서 크면 클수록 표본 공분산의 큰 고유치, 람다 맥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행렬이 갖고 있는 고유치 중에 가장 큰 값을 얘기합니다. 람다 미는 가장 작은 것이고요. 그래서 표본 공분산의 가장 큰 값은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 공분산의 가장 큰 고유치가 훨씬 크게 되고요. 작은 값은 훨씬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유치의 추정량들이 엉망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존스턴과 루가 2009년에 고유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고유 벡터 역시 모집단의 고유 벡터하고 비교했을 때 표본 공분산의 고유 벡터는 거의 직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결과는 결국은 P가 변수의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 공분산이라는 추정량이 굉장히 나쁜 성질을 갖고 있는 추정량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가졌던 질문은 그렇다면 베이즈 추론을 할 때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추론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P가 N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면 결국 추론을 잘 못한다는 거는 그럼 저희가 이제 앞에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데 그럼 정확하게 어디까지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결과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위해서 그러면 베이즈 추론에서 사용하는 사후 분포를 평가하는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즈 추론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베이즈 추론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전 분포, 확률 모형, 사후 분포입니다. 사전 분포는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 세타의 분포로 자료를 보기 전에 분석자가 갖고 있는 세타에 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파이 세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확률 모형이 있습니다. x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 관측치 x의 분포는 세타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지죠. 그래서 요 세타에 따른 x의 분포의 변화를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세타를 추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분포는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세타의 확률 분포로서 자료를 본 후에 분석자가 갖고 있는 세타에 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주어져 있을 때 세타의 조건부 분포로 이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사후 분포가 자료를 본 다음에 세타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료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가 사후 분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분포가 계산이 되면 이 사후 분포를 가지고 세타에 관한 추론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사후 분포, 사전 분포가 달라지면 사후 분포도 달라지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사전 분포들이 주어져 있을 때 사후 분포가 어떤 성능을 갖는가 하는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사후 분포의 수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이 x 기분 xn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사후 분포고요. 관측치 xn이 주어져 있을 때 세타의 사후 분포고, 그리고 세타 제로는 세타의 참값이라고 하죠. 세타와 세타 제로의 거리가 mn 곱하기 입실론보다 더 커지는 이 확률이 사후 확률이 0으로 갈 때, 물론 이제 참값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xn이 p 세타 제로를 따를 때, p 세타 제로를 따를 때 이 확률이 0으로 가면 요 입실론 n을 사후 분포의 수렴 속도라고 합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서 요 입실론 n을 수렴 속도라고 하고, 요 입실론 n을 가지고 사후 분포들을 점근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 분포의 수렴 속도는 사후 분포가 미지의 참값 세타n에 얼마나 빨리 집중되는가를 측정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이 베이지주의자들이 사후 분포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후 분포의 수렴 속도라는 이 개념이 만족스럽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샬하고 반데어발트가 2017년에 쓴 책에서 이 사후 분포의 수렴 속도를 정의한 바로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쓴 패러그래프를 제가 여기 이제 썼습니다. 한국말로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렴 속도를 정의할 때 한 개의 수렴 속도를 정의하였지 유일한 수렴 속도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작은 입실론 n으로 수렴 속도를 정의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수렴 속도가 존재하는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얻어진 수렴 속도는 목표로 삼는 속도의 상계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는 수렴 속도와 같거나 가까울 한 개의 수렴 속도에 우리는 만족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고살과 반데발트도 이 수렴 속도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베이즈 추론의 점근적 성질을 규명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 앞에 한 얘기와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특징들을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적 수렴 속도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없다. 어떤 수렴 속도, 저 조건을 만족하면 그것이 수렴 속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가장 좋은 수렴 속도라는 것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최적이라는 개념은 추정량의 최소 최대 속도와 연결지어서 애매하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태까지의 이제 베이즈 수렴 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하계를 얻는 것은 또 어렵죠. 제가 생각하는 또 이 사후 수렴 속도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사후 수렴 속도는 사후 일치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 일치성을 만족하는 문제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치성을 만족하지 않는 문제들, 예를 들면 고차원 문제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로스의 형태나 P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일치성을 갖는 사분포가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최적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분포가 아닌 새로운 베이지 추론 방법들이 이제 조금씩 이 과거에도 좀 나왔었고, 제가 이제 나중에 사후 처리 사후분포라는 것을 제안을 할 때도 이제 이런 방법들이 정통적인 베이지 추론 방법이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한 최적에 대한 정의도 명백하지 않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이론적 틀을 한번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이제 결정론적인 틀을 생각할 때, 추론에서 결정론적인 틀을 생각할 때 이제 생각하는 그 틀입니다. 그래서 모수와 모수 공간이 있고요. 세타와 캐피탈 세타. 그다음에 우리가 관측치가 있습니다. 관측치는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 관측치에 이제 조건부 분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A라고 표현하고요. 요것이 세타의 해시면 이건 추정량이라고 하죠. 세타를 추정하는 값이면. 근데 이제 뭐 가설 검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행동과 행동 공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 규칙이라는 것은 관측치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그 관계를 나타낸 함수죠. 그래서 델타 x입니다. 그리고 손실은 L 세타 이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참값이 세타 제로일 때 내가 A라는 행동을 취하면 손실이 얼마가 나느냐. 그리고 그 위험은 요 손실 그 델타 X라는 결정 규칙을 썼을 때 손실의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요 기대값 위험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델타 X 그 결정 규칙을. 자, 이 똑같은 이 결정론적인 틀을 저는 사후분포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모수와 모수 공간은 똑같고요. 관측치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행동과 행동 공간은 사후 분포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은 모집단 파라미터 스페이스 상의 모수 공간 상의 확률 분포가 되죠. 그래서 결정 규칙은 관측치가 주어져 있을 때 모수 공간상의 확률 분포로 가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전 분포가 행동 규칙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 분포가 결정이 되면 주어지면 관측치가 결정이 되면 그것이 사후 분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 분포를 우리가 결정 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결정 규칙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손실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건 이제 사후 분포를 평가하는 손실인데요. 그래서 이 로스를 사후 분포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한 것을 손실로 보고 그것을 X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한 것을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있는 손실과 위험을 구별하기 위해서 좌측에 있는 손실과 위험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P 로스 혹은 P 손실, P 리스크 혹은 P 위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의를 하고 나면 우리가 P 위험 최소 최대 수렴 속도라는 개념을 아주 깨끗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이제 있는 요 부분이 이제 P 위험이죠. P 위험을 세타에 관해서 맥시마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사전 분포에 관해서 최소값을 취하면 이것이 베이즈 최소 최대 수렴 속도라고 이것을 정의합니다. 혹은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P 위험 최소 최대 수렴 속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을 만족하는 이 수렴 속도를 만족하는 어떤 사정분포 파이스타가 있다. 그러면 이 파이스타에 대해서 파이스타가 최소 최대 속도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피위험의 수렴 속도는 사분포의 수렴 속도가 됩니다. 이 얘기가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피위험에 대한 새로 제가 이제 정의한 피위험에 대한 수렴 속도를 계산을 하면 이 수렴 속도는 기존의 베이즈주의자들이 사용을 했던 사후분포의 수렴 속도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빈도론의 추정량의 최소 최대 수렴 속도의 하계는 앞에서 정의한 베이즈 최소 최대 수렴 속도의 하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빈도론에서 사용하는 하계 증명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베이즈 최소 최대 수렴 속도의 하계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피위험 최소 최대 수렴 속도의 개념의 이제 장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장점은 첫 번째로는 피위험 최소 최대 수렴 속도의 정의는 수학적으로 깨끗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 사분포의 수렴 속도를 가지고 최적을 정의할 때 생기는 그런 문제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사분포의 수렴 속도에 비해서 장점은 일치성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치성이 만족하지 않는 문제의 경우 손실함수를 뭐 P로 나누어준다든지 이렇게 일치성이 만족하도록 손실함수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 최적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은 적용이 되는 사전 분포 모수 공간을 저희가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이러한 사전 분포만 다루겠다. 혹은 이러한 모수 공간만 다루겠다 하는 것을 그 개념에서 명백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수학적으로 깨끗하죠. 개념의 정의가.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일반 그 사후분포의 수렴 속도의 경우에는 수렴 속도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툴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슈바르츠 정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툴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피위험 최소 최대 수렴 속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툴은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문제에 따라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무제약 공분산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문제는 그 고차원 공분산 모형을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x1에서 xn이 IID 노말 p 제로 시그마를 따르고요. 평균은 제로를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건 시그마에 대한 추론입니다. 이때 n과 p가 동시에 무한대로 갑니다. 이때 최적의 사후분포 수렴 속도는 무엇인가? 혹은 최적의 베이즈 최소 최대 수렴 속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손실함수를 스펙트럼 놈으로 썼을 때 최적의 베이즈 수렴 속도는 n분의 p와 1의 미니멈이 된다는 걸 밝혔고요. 그 다음에 프로베니어스 노음인 경우, 그 다음에 브래그만 발산 같은 경우에는 피해 관한 좀 제한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베이즈 최소 최대 수렴 속도를 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다음 페이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렬의 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스펙트럼 노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이제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람다 아이겐 고유치의 최대값입니다. 람다 mx. 이 값이 스펙트럼 노음의 값이 됩니다. 그리고 브래그만 발사는 또 뭐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또 브래그만 발사는 굉장히 여러 행렬의 노음을 이 형식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프로베니우스 놈은 행렬을 벡터로 봐서 본 L2 놈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베니우스 놈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스펙트럼 놈 하에서 최소 최대 수렴 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이 시그마 제로가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취했고요. 이건 이제 아에게 고유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제 제한한 그런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전 분포에 대해서 여기에선 사전 분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계가 이렇게 주어진다. 상계는 제가 사전 분포를 이렇게 주어지면 이것의 이 사전 분포가 최소 최대 수렴 속도를 갖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이 하계를 이 사후 분포가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사후 분포의 모양을 보시면 여기 이제 요 앞에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부분은 인버스 위샤드입니다. 이게 사전분포, 우리가 이제 공분산 모형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쓰는 사전분포죠. 그래서 인버스 위샤드이고요. 언제? P가 요 조건을 만족할 때,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요 두 번째 부분이 되게 이상한 부분인데요. P가 2분의 N보다 크면 사전분포가 뭐가 되냐 하면은 한점 확률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단위 행렬의 사전 확률을 1을 주는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P와 N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사전분포가 P가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인버스 위셔드를 쓰는 거고 P가 2분의 N보다 크면 한점 확률 분포를 쓰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이상한 부분이죠. 자,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스펙트럼 놈에 대해서 N과 P의 속도에 관계없이 완전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건 이제 non-asymptotic result라고 하죠. 그리고 P가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서는 역위셔트 사전분포가 최선의 사전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최선의 그 역위셔트를 일반적으로 쓰는 역위셔트 사전분포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P가 2분의 N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점 확률 사전분포가 최선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한점 확률 사전분포라는 거는 무조건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가 오더라도 이 사전분포인 경우에는 사후분포도 한점 확률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확률 1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자료가 오든. 그러면 그 사전분포 자체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사전분포죠. 근데 이 한점 확률 사전분포가 최선의 사전분포다 하는 얘기는 다른 어떤 사전분포를 가져와도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 문제에 한해서는 P가 2분의 N보다 큰 경우에는 이 한점 문제 자체를 저희가 제대로 풀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P가 2분의 N보다 큰 경우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정리해서 조건 이제 P가 이제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이 조건은 사실은 여기서 2분의 1은 아비트러리 하고요. 이 P가 CN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로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C는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이고요. 그래서 비슷한 결과를 프로베니우스 놈에 대해서도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완벽한 모든 결과를 얻은 건 아니고 P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브레그만 발산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시그마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았을 때는 스펙트럼 놈일 때, 물론 이제 놈에 따라서 이제 얘기들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스펙트럼 놈으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P가 N보다 커지는 경우는 제대로 된 추론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현대에 와서는 P가 N보다 익스포넨셜리 큰, 굉장히 큰 경우에도 추론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시그마에 대해서 아무런 가정도 안 하고는 추론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니까 결국은 시그마에 대해서 적당한 제약 조건을 주고 추론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제약 조건을 주느냐에 따라서 문제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처음 제가 다루는 거는 수정된 촐레스키 분해입니다. 이 modified 촐레스키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오메가 n이라는 양의 정부호 행렬이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dn은 대각 행렬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an은 하삼각 행렬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각 원소들은 다 0인 값이고. 그래서 요 an과 dn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유일한 요 대각 행렬 dn과 an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정된 촐레스키 분해다라고 합니다. 이 수정된 촐레스키 분해의 장점 혹은 직관적인 장점이 있는데, 그 직관적인 장점은 이 x가 이제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를 때 이 x를 다음과 같은 자기회귀 모형으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1은 노말 0 d2고 d1이고요. x2는 노말 a21 x2 d2 뭐 이런 식으로 자기회귀 모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된 촐레스키 분해는 공분산 행렬의 추정 문제를 회귀 모형의 추정 문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회귀 모형에서 알려진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촐레스키 인자 공분산 모형에서 적당한 가정을 하고 우리가 두 가지 결과를 얻었는데요. 하나는 K밴드 촐레스키 인자 공분산 모형. 요거는 이제 그 촐레스키 인자의 K밴드 가정을 한 경우, 그런 경우 적당한 경우 조건하에서 최소 최대 수렴 속도를 갖는 정밀도 행렬의 사후분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결과는 성긴 촐레스키 인자 공분산 모형에서 부분 가능도를 이용해서, 이 경우에는 밴드 가정이 아니라 어떤 그 촐레스키 인자도 0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 성긴 가정 하에서 사분포는 적당한 조건 하에서 이제 최소 최대 수렴 속도를 갖는 사분포가 존재한다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형의 일치성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성긴 촐레스키 인자 공분산에서 이제 모형 일치성 얻을 때 이제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부분 가능도라는 개념을 이용합니다. 이 fractional likelihood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x가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 이것을 이제 가능도로 다 사용하는데, 부분 가능도는 이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파 0에, 이게 알파가 1이면 그냥 보통의 가능도죠. 알파가 1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정보를 조금 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단점은 무슨 단점이 있냐면 데이터가 주는 모든 정보를 다 이용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알파가 1을 안 쓰니까. 장점은 약간의 로봇 모형 가정을 확신하지 못할 때 약간의 로버스트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건함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론적인 장점인데, 사후분포의 수렴 속도 구하는 게 문제에 따라서 꽤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유명한 이론 베이즈주의자들이 경력을 쌓았죠. 유명세를 얻고. 그런데 이게 알파가 1보다 작아짐으로 해서 이론이 굉장히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이론을 최소 최대 수렴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 부분 가능도 사용할 때 알파는 1에 굉장히 가까운 값을 써요. 어쨌든
0.99 알파가 0.999라 할지라도 이 이론은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진행되고 있는 썼던 논문과 진행되고 있는 논문들 그리고 제가 인용한 논문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